또 이제 behavioral finance를 같이 했으니까 private wealth management 해봅시다. 시험에서요, behavioral finance하고 이 private wealth management가 그냥 하나의 세트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십니다. behavioral finance는 결국 개인이나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서 개인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behavioral finance가 개인 자산 관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behavioral finance는 private wealth management의 앞부분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know your client, 당신의 고객을 이해하세요. 그게 behavioral finance의 이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제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개인 자산 관리란 말이죠. 그 개인 자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behavioral finance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인생이란 게 있어요. 인생. 기관 투자자는 인생의 개념이 없어. 근데 개인 자산 관리는 인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인생이다. 왜 인생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투자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떤 시점에서 투자하냐에 따라서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성격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지만 나이가 한참 들어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에는 여러 가지 또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다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다가 어떤 미션도 줘야 되고 그 미션은 내가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감당해야 될 미션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기관 투자하는 것처럼 mean variance optimization 하세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드라이 하면서 너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있는 거니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뭘 너한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개념도 전혀 없다고요. 하지만 개인자산 관리는 자기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인생의 어떤 미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다 미션이 다를 텐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 기관 투자자하고는 다르게, 기관 투자자는 그 포트폴리오 짜는 게 전부 다 민베너스 옵티마이제이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년 아니구나. 1년 정도 됐네요. 1년 정도 됐는데 또 바뀌었어요.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내용이 최근에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챕터를 보게 되면 챕터가 몇 개 없어요. 목차 한번 보실까요? 목차. 맨 앞에 오셔가지고 목차. 스터디 세션 10 나와 있는 게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리딩 21에 보게 되면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라는 그 리딩이 있죠.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가 과거에는요, 한 2년 전만 해도 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거조차도, 리딩 21 이것조차도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새롭게 챕터가 바뀐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바뀐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가보세요. 리딩 22에 Topics in Private Wealth Management. 이 Topics in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바뀌기 전에 버전은 이게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3개의 챕터의 내용이 하나로 서머리 돼가지고 하나의 챕터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 3개의 챕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었어요. 3개의 챕터 중에 하나의 챕터는 텍스와 관련된 얘기, 세금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 설계와 관련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를 보게 되면 분산 투자라면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싱글레스 포지션으로 굉장히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컨센트레이티드 싱글레스 포지션에 가지고 있는 위험이나 또는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세 번째 챕터로서 3개의 챕터가 이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몽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한 챕터로 이렇게 묶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딩 22에 Topics in Private Wealth Management 보게 되면 모듈 22.1에 Approaches to Taxation, 22에 Tax Location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과거에 하나의 챕터에서 텍스에 관련된 걸로 해서 하나의 큰 챕터를 구성하고 있던 거였는데, 이게 굉장히 큰된 쌉축이 되어가지고 요약이 돼버렸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컨센트레이트 포지션도 옛날에는 하나의 챕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모듈로 이렇게 확 줄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프트 앤 에스테이트 플래닝하고 그 밑에 나오는 에스테이트 플래닝 이게 전부 다 상속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상속 설계도 옛날에는 다 하나의 챕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확 줄여져 가지고 두 개의 모듈에서만 다루는 걸로 이렇게 줄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금 애매한데 그 지난번 바로 직전 시험까지는 요 토픽 요 세 가지 토픽이 각각 하나의 챕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확 줄여놨잖아요. 그럼 확 줄여놨으니까 그러면 시험 내용도 보면 간단하게 공부하면 되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줄이긴 했지만 압축을 행하다 펼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거라서 특히나 그 CFA 협회에서 이렇게 시험을 낼 때는 말이죠. 이렇게 압축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 자체에 그 완전히 펼쳤을 때 내용이 뭐가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다고. 이 완전히 펼치게 되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다는 걸 다 아는 거라서 조금은요, 우리도 약간 뎁스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공부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뎁스 있게 생각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리딩 23은 Risk Management for Individua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그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험, 인슈런스. 그러니까 다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들은요, 전부 다 Financial Capital, 주식이나 채권이나 Financial Assets을 갖다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걸 공부를 해왔는데 그리고 Financial Assets에 투자했을 때의 Investment Risk 이런 걸 다 공부를 했다고요. 베타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류의 베타나 표준 편차, 듀레이션, 뭐 델타 뭐 이런 류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보자. 그런 거는 기관 투자자가 하면 돼요. 개인 투자자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 관리에서 기관 투자자한테 없는 게 인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인생의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관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개인은 가지고 있는 리스크. 그게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포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의 리스크 관리.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요? 기관은 없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인생의 리스크. 그것도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기관은 없고. 돈과 관련해서 좀 봐야 된다고. 첫 번째가 빨리 죽는 조기 사망 위험이 있어요. 모텔리티 리스크. 생각보다는 빨리 죽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생각보다 오래 사는 위험이 있어요. 롱지비티 리스크. 장수 위험이죠. 장수 위험.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리딩 23에서 다루고자 하는 리스크는요, 모텔리티 리스크하고 롱지비티 리스크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빨리 죽는 거 누구 위험이에요? 빨리 죽는 거 위험하죠. 모텔리티 리스크 누구 위험이라고? 사망 위험은 사망자 본인의 위험이 아니에요. 사망자 본인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모텔리티 리스크는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게 되면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사망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패밀리,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보험 들어야지 뭐.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야지 뭐. 라이프 인슈런스. 그래서 옛날에 무슨 H 보험회사인데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고 H 보험회사의 광고 카피에 그런 거 나오더라니까. TV 광고에 그것도. 그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이제 그 화면은, 나레이션은 그렇게 나오면서 화면은요, 언덕에서 그 애 둘이랑 그 여자분 한 분이 대단히 행복하게 하하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냥 피크닉 온 것처럼 놀고 있는 화면이에요. 나레이션은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이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H보험회사의 라이프 플래너께서 이런 생명보험을 남편께서 드셨다라고 해서 우리 그 보험금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남편 잘 죽었지. 살았으면 괴로울 텐데. 평소에 보험 들어놔라 이거죠. 이제 평소에 보험 들어놔라고 이제. 그래서 모텔리티 리스크는 가족의 위험이라서 살아있는 그 가족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생명보험 들어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과 관련된 주제가 하나 공부해야 될 거고 또한 롱지비티 리스크는 오래 사는 위험이잖아요. 오래 사는 위험을 없애려고 하게 되면 연금 들면 됩니다. 종신연금. 그래서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막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리딩 23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리딩 23은 이거는 이론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실제로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스타디라는 걸로 해서 별도의 챕터가 한 개 더 있어요. 여기는 없고, 다른 북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케이스 스타디가. 그래서 그 케이스 스타디를 따로 같이 붙여가지고 공부를 해야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가 완성입니다. 무슨 말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for individual이라는 리딩 23은 요 리딩 말고 나중에 또 다른 케이스 스타디를 하나를 더 갖고 와서 다른 책이 있어요. 그걸 갖고 와서 그것까지 마저 공부를 해야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 스타디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 목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그게 계산도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를 공부할 때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CF 레벨 3에서 Behavioral Finance와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가 사실은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아요. 시험 비중에서 작게는 한 30% 차지합니다. 전체 비중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Behavioral Finance하고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합쳐서 작게는 한 30%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 30% 비중 차지하는 거 다 틀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 떨어진다고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Behavioral Finance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이 엄청 무거워서 공부할 때도 저도 같이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또 같이 또 긴장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렇게 챕터가 이렇게 내용이 확 바뀌는 해가 오잖아요. 내용이 확 바뀌는 해가 오게 되면 더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얘들이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리딩 22 할 때 Topics in Private Wealth Management 이거 공부할 때에는 저도 같이 여러분하고 고민하면서 이거 시험 어떻게 낼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날 시험을 머릿속에 두면서 우리가 출제자라면 이거 어떻게 내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사이트나 또는 임플리케이션을 묻는 문제가 될까요? 이런 걸 같이 이제 스스로도 질문을 던져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Behavioral Finance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벨 3 시험은요, 창가에 서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아야 돼요. 창가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걸로 체화시키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서 내가 이해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내 걸로 되는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Behavioral Finance 같은 게 되게 좋은 과목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지나가면서, 남들이 뭔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런 건 무슨 바이어스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응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개인 자산 관리도 우리가 일상적 생활에서 생각해 볼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들이 뭔가 나한테 다가올 때마다 이거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같이 좀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지. 이렇게 좀 굉장히 현실적인 과목들이니까 이 공부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그런 우리한테 다가오는 일상이 공부했던 이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와 연결되는 게 나오면 그때마다 머릿속에서 좀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그렇게 내공이 자꾸 깊어지게 됩니다. 내공이. 책 따로 현실 따로 이게 아니고 현실하고 책하고 되게 매치가 돼서 자기한테 점점 체화가 된다고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 이거는 바뀐 지가 한 2년? 기억으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이 챕터도. 그전에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나마 최신에 바뀐 거라서, 이번에는 안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는 작년하고 그 챕터 내용이 같습니다. Private Wealth Management 일단 오버뷰니까, 개관이죠. 전체적으로 Private Wealth Management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 개인자산 관리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맙게도요, 캐플란에서 스위치 노트 이거 서머리 북 만들면서 이거점 포커스라고 레벨 3는 이거점 포커스가 보면 이렇게 하세요라든지 또는 그 시험에 대한 팁으로 중간중간에 팁들을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 팁들이 되게 중요한 팁들이 많거든요. 그 팁들도 좀 유심히 보시고, 맞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걸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점 포커스 한번 보세요. 이거점 포커스예요. 페이지 57페이지에 to answer IPS question. IPS가 Investment Policy Statement, 개인의 투자 지침서잖아요. 개인이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이 투자 지침서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보세요. 기관 투자자는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대부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는 그 회사에 투자와 관련된 뭐 자산운용 지침이라든지 뭐 그런 규정들이 막 있습니다. 뭐 얼마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든지 해지는 반드시 몇 프로 이상 걸어야 된다.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투자 지침들이 다 규정이 있다고요. 그 규정을 벗어나게끔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어쨌든 뭐 결제 라인을 통해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 기관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된 일종의 거버넌스인데, 투자의 거버넌스가 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임 전결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결제받는 절차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켜준다고요. 그러면 개인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리밸런싱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고? IPS를 기준으로 해야죠. 미리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작성이. 이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IPS는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 규정과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목표도 나와야 되고, 뭐 목표 수익률 얼마를 해야 되는 거고, 리밸런싱은 어떤 주기로 하는 거고,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쫙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나요? 자, 봅시다. 거기 To answer IPS questions successfully, you must. 자, 우리가 IPS가 결국은 개인 자산 관리와 관련된 일종의 지도입니다. 맵이죠. 이 맵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라는 맵이 있는데, 그 맵은 출발점이 일단은 목표가 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투자 호라이즌은 뭐 긴 거냐, 짧은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쭉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나와야 돼요. 1번에 보니까 be familiar with and understand the large number of potential issues that might apply in a given situation. 그러니까 시험 어떤 식으로 주는 거냐면 given situation, 상황을 줍니다. 시나리오처럼.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분석해가지고 답을 갖다 우리가 이제 막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arefully read and understand the fact of the case to determine which issues from item 1 are relevant, because each case is unique. You cannot expect to pass just by repeating what you saw as the answer to previous question.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보게 되면 항상 유니크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는 마라.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나니 진짜 하나도 없다고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거를 좀 모디파이 하거나, 결국은 보게 되면 옛날에 나왔던 문제하고 사실은 맥락은 같은 거잖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다르네. 이런 것들이 좀 뭐 약간 바뀌어져 있네. 이런 식의 그런 변형된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과거에 나왔던 출제 문제를 분석해보는 거는요, 굉장히 유의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딜레마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일단은 요 리딩 21에 해당되는 요 챕터가 바뀐 지가 완전히 새로 바뀐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바뀐 요 리딩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을 거슬러 가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과거 10년치 거 보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 내용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 기출 문제를 보고 내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물론 그중에 의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의 포맷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문제들이 막 나올 거라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툭툭 던져볼 수 있을 거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라면 이런 문제 내겠어. 이런 말들을 막 할 텐데,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자꾸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상상을 막 해봐야 됩니다. 문제들을.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recognize that there is a process at work in developing IPS and constructing a portfolio for a client.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니까. IPS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 프로세스가 여기 overview라는 요 챕터 속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IPS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갖다 하겠습니다.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좋은 게. 이 첫 번째 챕터 요게 바뀌기 전에는요, 옛날에는 이 IPS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 처음에 딱 푸는 순간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근데 그 문제가 또 보면은 100점 만점에서, 레벨 3 전체 100점 만점에 그 하나의 문제가 주어진 배점이 보통 한 8점 정도가 주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비중이 되게 크다고요, 8점이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과목 전체 하나의 비중만큼이나 되는 문제 하나에다가 이제 배점을 준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목표 수익률 계산하세요라는 게 있어요. 목표 수익률. 시나리오를 준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익률 몇 % 나와야 되는 거지,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하기 위한 절차가 되게 많아요. 뭐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영어 해석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엉뚱한 답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보는 순간 한 번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한 번에 있잖아요. 딱 정답을 맞추는 경우가 아주 드물 만큼 그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파이널 리뷰 문제 풀이할 때도 그래도 그 문제를 갖다 제가 유형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고 이건 이렇게 푸셔야 돼, 이거는 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 유형이 있습니다. 타입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분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빠르게 정답을 갖다가 만드는 하는 포맷 같은 걸 제가 이렇게 템플릿처럼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졌어요. 이제 그 문제 안 나온다고. 이 챕터 바뀌면서 그 문제가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리턴 캘큘레이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 리턴 캘큘레이션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다들.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쉬워졌겠네? 안 쉬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CFA에서 그 난이도 자체를 떨어뜨릴 만큼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문제들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번에 치는 시험은 CBT로 여러분이 치시잖아요. CBT로 치다 보니까 진짜 어려워졌어요. 제가 몇 번 강조드립니다. 옛날에 종이로 시험 칠 때보다는 CBT 시험이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근데 피부로 느끼기에는요, 문제 쉬워요. 이렇게 느낄 거예요. 문제 쉬워요 느낀 분 중에 합격하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함정에 많이 빠졌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요. 옛날에는 CFA 레벨 2도요, 과거에 레벨 2도 에세이 타입이었습니다. 레벨 3처럼. 뭐 써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자, 그때 에세이 타입으로 시험이 모닝 세션은 에세이 타입, 그 다음에 그 오후 세션은 멀티플 초이스로 아이템 셋,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왔었는데, 옛날에 레벨 2가 그 레벨 2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이렇게 치면요, 오전에 시험 칠 때 그 공책 같은 게, 답안지가 뭐 공책 같은 거거든요. 노트 같은 걸 한 개 줘요. 그리고 문제가 한 노트 한 개, 그 다음에 그 답안지도 노트 한 개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쓰려고 하게 되면, 문제하고 포함돼서 노트 하는데, 그 노트 같은 게 문제가 한 3페이지 넘어가요. 한 문제가 3페이지 넘어가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답을 써야 되는 게 블랭크로 비어져 있는 템플릿이 있잖아요. 한 3개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뭘 써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계산도 그거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연필로 못 쓰게 돼 있고, 볼펜으로 다 쓰게 돼 있죠. 펜 종류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다 보면 뒤에서 한숨 소리가 나옵니다. 푹푹 긋는 소리가 쭉, 잘못 썼어요. 동사 2개 썼네. 관계대명사를 안 썼어. 시제가 틀렸어.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쓰다 보게 되면 문장 틀렸어라고 막 바꾸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좀 있다가 stop writing. 방금 못 풀었어요. 모닝 시즌 망한 거죠, 이제. 멀티플 초이스라도 이제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멀티플 초이스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때 레벨 2도 이 에세이 타입의 문제가 없어지면서 전부 다 멀티플 초이스로 바꾼다라고 하니까 만세 불렀어요, 다. 이거 안 써도 된다는 거, 이제. 그랬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 시험이 엄청 어려웠어요. 멀티플 초이스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합격률이 안 바뀌어요, 합격률이. 옛날에 에세이 타입이나 멀티플 초이스라는 거나 합격률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세이 타입에서 만큼 멀티플 초이스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이제. CBT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제가 레벨 3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뭘 써야 되는 걸 갖다가 못 쓰게 되게 되면, 그때는 그럼 어떡하면 됩니까? 아는데도 그걸 못 쓴다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든지, 뭐 수식으로 뭔가 말을 해버리다든지, 요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95% 신뢰 수준에서 답을 구하게 되면 이겁니다라고 이제 막 말을 써야 되는 거라면, 정규부파 하나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95% 맨 끝에다가 딱 화살표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숫자 쓰고 그 밑에다가 answer 이렇게 써놔.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그거. 꼭 영어로 안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되면 그래프라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면 돼. 그럼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CBT는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BT는 수식 편집기로 막 수식을 넣는 것조차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복잡하게 그렇게 수식을 넣어가 막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좀 컨셉으로 인투이티브하게 또는 뭐 말을 갖다 꼬아서 또는 답을 숫자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도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그걸 판단하라고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이 됐나요? 그래서 그 정답을 갖다가 determine 뭐 하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때는 내가 왜 이걸 갖다 이렇게 됐는지 justify your answer. 당신의 답을 갖다 justification 하세요 하게 되면 옛날에는 justify를 갖다 숫자로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됐다고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다라고. 근데 지금은 계산하는 걸 보여주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 justify 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울 거라고요. 말로 뭔가 쓰면서 내가 justification 해야 되는데.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도 어려울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로 넣은 아이템셋도 있습니다. 그 아이템셋도 되게 어려울 거라고. 이제 뭐 되게 보면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은 99%의 진실에 1%의 거짓말을 숨기게 되거든요. 그 99%가 맞는 것처럼 맞으니까 99% 보고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쉬웠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1% 못 찾은 거예요. 그럼 거의 떨어진다고요. 자, 제가 그 당부를 드리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키워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키워드만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꼭 연습하세요. 키워드 가지고 문장 완성하는 거. 어차피 에세이 타입은 이렇게 내가 쳐야 된다니까, 그게. 칠 때 말을 많이 쓰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키워드 안 들어가면 배점 점수 안 나와요. 꼭 써야 될 말이 안 나오면. 자, 중간에 공부하다 보게 되면 뭐가 키워드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눈에 딱 보입니다. 이 말 꼭 써야 되겠구나.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돼서 써야 돼요.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세요. 4번에서. 4번에 보니까 두 번째 문장에 The morning session is generally referred to as an essay. 그러니까 4번에서 보면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 The morning session은 대부분 보게 되면 essay라고 말을 하는데 However, the more precise term is a constructed response. 그러니까 에세이가 아니고 뭔가 체계화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화된 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될 키워드나 키센텐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세이라고 해서 당신의 가치관을 쓰세요. 이런 건 논리가 없다고. 그래서 the key point that should appear in your answer have been decided. 그러니까 key point. 이게 갖다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뭘 써야 되는 건지 그걸 갖다 일단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your answer is evaluated strictly in terms of how well it makes and support those points in a coherent fashion.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딱 찍은 다음에 답은 이걸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가 일관성 있게 잘 연결이 돼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답이 딱 나온다고요.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practice writing 계속 연습하시라니까. writing effective constructive response answer many times before the exam.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키워드를 포함해서 짧게 한두 줄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이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나마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CF 레벨 3 시험에서 에세이 타입의 문제는 answer를 써야 되는 템플릿이요 한 두세 장이 넘어가요. 두세 장이 블랭크로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answer를 써야 되는데 determine 뭐라고 해라고 했어요. 답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쓰고 justify your answer 해서 답을 갖다가 justification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쓴 거죠. I think라든지 우리 늘 쓰는 게 I think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잖아요. 뭘 쫙 썼다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because 왜냐하면 justify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또 이렇다고 했다고. 문장 몇 줄로 끝나면 두 줄로 끝났어요. 답이 두 줄로 끝났다고. determine 하라고 했으니까 determine 했다고. I think 나는 어땠다고. 그래서 justify your answer라고 했으니까 because라고 하면서 또 뭘 썼다고요. 두 줄로 끝났어. 근데 두 줄은 다 끝나고 나니까 뒤로 탁 넘게 되면 블랭크가 또 비어있고 또 블랭크 또 비어있습니다. 답을 3장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답을 3장씩이나 써야 되는 걸 두 줄 쓰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엄청 부담 옵니다. 뭔가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리 습장을 갖다가 다 채우더라도 키워드나 키센텐스, 키컨셉이 안 들어오게 되면요. 점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두 줄을 쓰더라도 키워드, 키센텐스로 있잖아요. 그죠? 그게 들어가게 되면 연결이 딱 정확히 되게 되면 점수가 나온다고요. 해당되는 점수가.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죠? 키워드를 갖다가 요약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요. 그거를.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답 쓴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앤서가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앤서를 보게 되면 가이드라인 앤서가 되게 길어요. 야, 이 정도 써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앤서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거기서 꼭 필요한 말이 이거군. 그거 쓰면 된다고요. 꼭 필요한 말. 뭐 이런저런 막 중원보호 뭐 막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고, 키워드를 내가 요약한다면 이거 딱 두 줄 요약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 그렇게 쓰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거기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Up until now, the CFA exam process has primarily focused on precise mathematical technique. 지금까지는 계산에 굉장히 오리엔트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The level 3 material will continue to draw on this. 그러니까 이런 스킬이 계속 필요한데, 문제는 시험을 보는 포맷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계산행들 갖다가 다 종이에다가 그 과정을 쭉 다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없게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테스트해야 된단 말이죠. 당신이 계산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근데 그런 거를 CBT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내가 뭔가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막 나오게 될 테니까 아주 어렵게 나올 거예요, 이제. However, this exam will likely test your ability to find what another trained professional would have been expected to find and right when confronted with sometimes contradictory issues. 그러니까 뭔가 혹시나 좀 그 현실 상황에서 이슈가 되거나 또는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게 좀 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뭐 우리가 잘 숙련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판단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류의 문제들도 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갖다 이제 써야 된다고요. 거기다가. 쓰는 방식 써야 되는 거죠. 뭔가 에세이처럼 이렇게 뭘 써야 되니까. 판단이 많이 필요한 그런 류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겠죠, 우리. 그 라이팅 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요. 한 두 줄씩 요약하거나 두 줄씩 요약하거나 이거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 그리고 쓰고 나면 그 문법 시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쓰면 그냥 이게 영어 테스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이. 알고 있는 걸 테스트하는, 금융을 알고 있는 이걸 테스트하는 거라서 뭐 문법에는 시제가 틀려도 과거형 써야 되는데 현재형 썼네요.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주어를 뭘 써야 되는 거지 그런 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we라고 써야 되나, I라고 써야 되나, 뭐라고 써야, he라고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는 거지? 또는 people 써야 이렇게 써야 되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주어 없이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어 없이. 그래서 뭐 it is said that 이렇게 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되게 문어적 표현이 되잖아요. 그것도 문어적 표현이 되니까 그때는 그냥 점 하나 딱 찍고요. 이렇게 할 것, 이렇게 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할 것, 이렇게 할 게가 to 부정 쓰는 거죠. to 뭐 하세요 이런 것처럼요. to 뭐 하고 점 딱 찍어놓고 분리 포인트처럼 쭉 하나 써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아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58페이지 봅시다. 모듈 22.1에 이 Investment Concerns of Private Client Institution 봅시다.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는 관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먼저 Investment Objective 한번 봅시다. 투자의 목적이요. Private Client have a wide range of investment objective.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보게 되면 투자의 목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싱글 오브젝티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싱글 오브젝티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오브젝티브 대신에 골이란 말 쓸 수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골. 개인 투자자 가지고 있는 투자의 목표는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투자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이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테이지에 있는 따라서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냐 아니면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기관 투자자의 성과 평가할 때 뭐 쓰면 되겠습니까? 잘했니 못했니? 기관 투자는 구체적 목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컨대 샤프 비율이 높으면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그냥 다 공통의 접근을 하면 된다고.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각자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거기서 보니까 such as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such as maintaining the real value of investment portfolio. 이거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반드시 제가 외우라고 했던 문장인데
개인 투자자의 목표를 갖다가 포뮬레이션 해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포뮬레이션 하라는 이야기는 뭔가 그 구조를 짜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포뮬레이션 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의 목표를 한번 포뮬레이션 해보세요 하게 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다이어트 목표를 한번 포뮬레이션 해요. 다이어트 오브젝티브 포뮬레이션. 포뮬레이트 your objective, your diet. 이거 한번 해보라고요. 어떻게 하면? 콜라 안 먹기 1번. 뭐 이런 거요. 뭐 어떤 탄산음료 안 먹기 뭐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줄이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뭔가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그게 포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 포뮬레이션의 목표 중 하나가 maintain real value of investment portfolio. 내 투자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만큼은 계속 쫓아가줘야 된다. 그게 이제 real value 하는 거죠. 어차피 이 투자 포트폴리오 가지고 내가 먹고 살 거라고 해, 나중에. 그러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포트폴리오 가치가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being financially secure in retirement. 자, 또 하나의 투자, 이 돈 왜 투자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은퇴했을 때에 그 은퇴의 목적으로 그때 가서 좀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거야.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family members. 이거 왜 투자하시나요? 했더니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나중에 그때 뭐 좀 보태줘야 되니까 그래서 돈 모으려고 투자하는 거야. 이런 목표도 있다고요. 자, 전형적입니다. 그 중에서 그 maintaining real value of investment portfolio 1번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being financially secure in retirement 2번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family members에다가 3번이라고 해서 1, 2, 3번.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개인 투자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목적입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그 중에서 반드시 있잖아요. 그 등장하는 게 그 2번은 거의 대부분 등장해요. 목표에. 리타이먼트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가끔씩 등장합니다. 패밀리 멤버가 있는 거예요. 그 패밀리 멤버에 보게 되면 부모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부모에 대한 파이낸셜 서포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뭘 하시겠어요? 부모님 용돈 주려고 저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건 아닐 거고. 그렇죠. 헬스케어. 부모님이 헬스케어 목적으로 이거 돈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자녀는요, 대부분 에듀케이션입니다. 에듀케이션 익스펜스. 교육비 때문에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이거전 포커스에 나온 것처럼 전부 다 모르면 시나리오로 나온다니까, 시나리오로. 그래서 이 사람의 사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이제. 자, however, this objective may not be precisely defined.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심층 물어봐야 돼요. 이 돈 어디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해서 내가 이제 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나한테 고객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테이지를 보고 그러면 이런 돈도 필요하겠네요. 이런 돈도 필요하겠네요. 이런 돈도 필요하겠네요. 그 목적을 갖다 내가 구분해 줘야 되고 그 구분된 목적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사이즈가 얼마가 있어야 되겠군요. 이것도 내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IPS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시험이 나와요. 목표를 갖다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 사람 목표 뭐지?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하려고 하면 돈 얼마 있어야 되는 게 당신 디터마인 한번 해봐. 이런 식이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s the private client may not be able to quantify the size of investment portfolio required at the start of retirement or annual cash flows required to fund the college expense of a dependent. 아까 2번이라고 목표 적은 게 financial secure 하자. 그 리타이먼트 시점에서. 그러면 그때 financially secure 하려고 하게 되면 돈 얼마 있으면 되는 거지. 모르잖아요. 각자 모른다고요. 그걸 갖다 내가 뭐 해준다고? quantify, 계량화 시켜준다고요. 그때 은퇴하시려고 하게 되면 돈 이만큼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계량화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파이낸셜리 만약에 자식들한테 그 에듀케이셔널 익스펜스를 갖다가 서포트 해주려고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계량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 숫자로 한번 네가 한번 보여봐. 숫자로 한번 계산해봐. 이런 것들이 막 나왔다고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시험, 이 컨셉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시험에서. The investment objective of private client can change over time due to life event or the performance of the client investment portfolio. 그러니까 이 투자의 목적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어요. 나이 들으면서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하나의 목표가 달성이 되게 되면 그 목표가 없어지면서 다른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요. IPS는 딱 한 번만 작성하는 거다. 맞아요? 아닙니다. 투자의 목적이 바뀔 때마다 IPS를 새로 작성을 해야죠.
그리고 in addition, certain investment objectives may be difficult to reconcile, such as financial security in retirement, ability to generously fund a charitable project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 이렇게 이 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것도 갈등 관계에 있는 상호 배타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그 목표들도 있어요. 그런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있게 되면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 정해야 돼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니? 그게 prioritization인데 목표의 우선순위 정하기.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누가?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펀드 매니저, private wealth manager인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PWM의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와 관련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거, 프라이빗 클라이언트의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에 고객은 못해요, 이런 거를. 스텝인데 순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목표 정하는 순서. 목표를 사람들이 자기가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나는 이런 목표 있는 거야라고 그거는 잘 분류할 수 있다라고? 잘 못한다고 했잖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죠. 목표를 찾아내야죠. 뭔가. 어떤 목표가 필요하나요? 이런 거 목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뭘 하시겠어요?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게, 또 못하는 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제 은퇴 생활을 여유 있게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목표예요. 그럼 돈을 얼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계량화 못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퀀티피케이션. 숫자를 계량화해야죠. 포트폴리오 사이즈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걸 계량화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자, 목표를 다 계량화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투자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게 있어요. 어떤 목표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prioritization이죠. 우선순위 정해야죠. 우선순위. 목표 우선순위. 이게 전형적으로 시험 나오는 거예요. IPS 처음에.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와 관련해서. 그래서 요거 뭐라고 나오냐면 formulate 하세요 나와요. formulate. 아이덴티피 관련해서는 formulate 하세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를 포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하게 되면 써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uch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까? 계량을 해보세요. 숫자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요? 그것도 순서를 갖다 한번 정하세요. 이거 prioritization 해야죠. 그래서 뭐가 first, 그 다음에 뭐가 first. 자, 이렇게 prioritization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또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goal-based investing 또는 피라미딩하고 연결이 돼요. 자, 가장 우선순위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밑에. 그 다음에 중간순위를 그 위에. 그 다음에 가장 순서가 느린 거는 맨 꼭대기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규모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제일 튼튼하게. 그 다음에 중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덜. 그리고 가장 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맨 위에 조그만 이런 식으로 피라미딩을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인스티튜셔널 클라이언트, 이거는 기관 투자자죠. 이거는 목표 자체가 클리어하게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수익률 몇 퍼센트나 이거 딱 정해져가 있다고요. 그 수익률 내야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돈 얼마 벌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밑에 문장 보면 The investment objective of institutional client also tend to remain stable over time. 이게 목표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목표예요. 적어도 펀딩 코스트보다는 높은 수익률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의 목표가 거의 스테이블하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요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에셋 앨로케이션 시간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IPS, 기관 투자자의 IPS라는 걸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는 에셋 앨로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두 개를 분리해서 기관 투자자의 IPS는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IPS에 따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 거지? 그게 에셋 앨로케이션인데 그것 때는 또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페이지 넘기셔서 59페이지 보십니다. constraint. 모든 오브젝티브에는 제약 조건이 있죠. 뭘 하세요라고 한다면 subject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 하에 이거 하세요라는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time horizon이요.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의 타임 호라이즌은 되게 짧죠. 인생은 유한하다고요. 그러니까 짧아요. 그리고 각각의 타임 호라이즌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임 호라이즌이라서 각각의 목적을 위해 달성하는 타임 호라이즌은 뭐 영구적으로 간다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private client have a shorter time horizon compared to institutional client. 우리 압니다, 그죠? 뭐 짧다.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그리고 the short time horizon limit the liquidity and the risk-taking ability of a private client.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투자 호라이즌이 되게 짧다는 게 유동성에 대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길게 투자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빨리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예컨대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AI 같은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 투자에 투자해가지고 한 15년 기다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간이 되게 짧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류의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되게 제약이 있어요. 일리퀴드에서 오랫동안 투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되게 어렵다고요.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능력도 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리스크 테이킹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밑에 스케일이요. 투자 포트폴리오의 사이즈인데 기관 투자자야 몇 조 단위로도 굴리고 이러지만 개인 투자자는 굴리는 금액 자체가 별로 안 크죠.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텍스요. 자, 텍스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관 투자자의 텍스는 법인세 한 개 내면 되고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봅시다. 어디 가서 어떤 구자에 넣어서 투자하시겠어요? 자, 여기다 이 구자에서 만약에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 뭔가 이익이 나게 되면 그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자에서 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고 하게 되면 나오는 수익은요, 비과세입니다. 둘 중에 어디서 사시겠어요? 비과세에서 해야지, 비과세. 그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어떤 구자에 집어넣어서 운용하겠습니까? 이야기인데 그런 걸 에셋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산을 어디 갖다 놓을까요? 어떤 구자에 집어넣을까요? 이런 이야기라고요. 개인 투자자는 그런 류의 선택들이 되게 많죠. 선택할 수 있는 이런저런 베네핏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개인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가능하면 텍스 이피션트하게 세금 면에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요. 근데 기관 투자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기관 투자는 그냥 법인세 딱 맞는 거니까 그걸로 끝이지만 개인 투자는 가능하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텍스는 CFA 공부하는 도중에 텍스가 되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한 번도 없는데 딱 PWM에서만 있습니다.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만 텍스를 디테일하게 다룬다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세후 소득이 제일 높아집니다라든지 세후의 투자 가치가 제일 높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만 텍스를 다룹니다. 중요해요. 이거 대단히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 자, taxes are important consideration for private client and can impact the asset allocation and manager selection. 그러니까 이게 이 세금이라는 게 포트폴리오 짤 때도 되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내가 구자에다가 집어넣을까요? 이런 것도요, 되게 많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텍스가 아주 중요해요. 뒤에 가서 이제 텍스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Other consideration, 또 그 말 고려 요소 몇 가지인데, governance structure.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 투자자는 governance가 있죠. 투자의 governance가 있습니다. 투자 지침이란 것도 있고, 최고 담당 책임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위임정길 규정도 있고, 투자 집행하려면 어떤 프로세스 따라야 된다, 이런 governance가 다 있다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런 류의 governance가 없으니까, 뭐가 governance가 돼야 되는 거냐면, IPS가 governance가 돼야 되고, 마치 투자 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규정대로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누군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그 봐줘야 되는 게 Private Wealth Manager가 봐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Private Wealth Manager 한 명 있고,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개인 Private Wealth Manager 한 명과, 그 다음에 IPS라는 이런 규정과 이 두 가지만 딱 있고, 그 두 개가 이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성과를 결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IPS가 되게 중요하고 Private Wealth Manager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이거 보시면 이 on the other hand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두 번째 그 밑에 문장 보게 되면 with a private wealth manager, 어의 동그라미 쳐서
한 명의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가 이 고객에 대한 자산 관리를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 한 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IPS라는 투자 지침서가 아주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점에서 인베스트먼트 소피스티케이션, 뭐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냐 이런 건데요. 기관 투자는 잘 알죠. 개인 투자는 잘 몰라요.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는 다르게 이모셔널 바이어스에 따라서 그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 항상 비에이블 파이낸스하고 같이 연결돼서 같이 뭐 이렇게 시험 문제들이 막 나옵니다. 규제와 관련된 레귤레이터리 인바이러먼트 다 다르죠. 개인에 대한 뭐 규제도 있고 기관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뭐 그때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서 인베스터 유니크니스 앤드 컴플렉시티 사람들이 보면은 다 독특해요. 뭐 이거 뭐 그럴지 모르겠네. 이런 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개수 모두 몇 개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의 개수.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숫자와 같습니다. 너무 썰렁한 이야기를 했나? 어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예요. 아무리 뭘 갖다 놔도 그냥.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맛있는 요리라는 게 끊임없이 다시 먹고 싶은 요리, 항상 생각나는 거. 나이가 들어도 내 입에서 그 맛이 있잖아요. 그죠? 사라지지 않는 맛. 이런 게 가장 맛있는 요리인데, 그게 뭐겠어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요리는 진짜 다 많지만, 밥도 많고, 김치찌개도 많아. 근데 다 유니크하다고. 사람이 다 유니크해요. 다.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스테이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프 스테이지가 언제 막 신입사원으로 출발했어야 하더라도 다 사연이 다르고 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독특하다고요. 그 독특한 인생에 따라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 6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60페이지) 모듈 21.2에 Information and Skills Needed When Advising Private Client였어요. 일단은 그 Private Management는요,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맨 먼저 하는 게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Understanding of their client prior to formulating their investment objective and assessing their risk tolerance. 자, 이게 종국적으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formulating the investment objective. investment objective를 formulation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톨러런스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종국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understand the client. 당신의 고객을 이해하세요. 고객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고객을. 자, 그래서 맨 먼저 할게 그게 personal information. 이게 이제 프로파일링 하는 거죠. personal information을 프로파일링. 그거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personal information이 시험에서 주어집니다. 시나리오처럼.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Family circumstance도 있고요. 결혼을 했니 말았니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proof of client identification, 이 사람이 뭐 인적 사항과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employment information, 뭐 직장을 다니는지 마는지, retirement plan 이거 중요하죠. retirement plan이 어떤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막 정보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source of wealth, 이거 지금까지 당신이 돈을 갖다가 만든 부를 창출하게 되기까는 소스, 과정이 어떤 겁니까? 이런 것도 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거 있었지. 자, behavioral investor type이라고 해서 투자자가 가지는 투자자 유형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4가지 있습니다. 또는 5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돈을 갖다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었나요?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패시브 인베스터가 있고, 액티브 인베스터가 있다. 패시브 인베스터는 이 돈을 만들기까지 자기가 자기의 돈을 뭔가 리스크 테이킹에서 만드는 게 아닌 사람은 패시브 인베스터. 그런 게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소스 오브 웰스에 따라서 뭘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은 패시브한 사람인가요? 액티브한 사람인가요?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재산을 일군 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일궈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액티브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유산을 받았다든지 뭐 로또를 맞았다든지 또는 규칙적으로 내가 뭐 적금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이렇게 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패시브한 사람들입니다.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부를 갖다 만든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스페셜 리턴과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구체적인 리턴 오브젝티브, 수익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니, 또는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포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투자의 목적이 뭐니, 자, 이렇게
여기서 고맙게도 리턴 오브젝티브가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다고요. 이게 큰 점수의 몇 점에 해당되는 게 나왔어요. 위에 있는 그 위에 점점 찍힌 정보를 쪼르륵 준 다음에 리턴 오브젝티브를 당신 한번 캘큘레이션 해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왔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 안 나와. 고맙지 뭐.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를 이제는 포뮬레이션 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 계획 잡듯이 짜는 게 그냥 끝이라고요. 뭐 계산해야 될 이렇게 없이. 그 다음에 리스크 톨러런스, 위험에 대한 성향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쉬워졌어요. 리스크 톨러런스도. 이 리스크 톨러런스는 옛날에는요, 그 전에 과거의 시험에서는 리스크 톨러런스가 그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의 리스크 톨러런스가 위험 감내 능력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런 걸 판단하게끔 판단을 적지하세요. 이렇게 나왔고 그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사람이 에버리지인지 어버브 에버리지인지 빌로우 에버리지인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justify your answer 뭔가 그걸 justification 해야 되는데 그 무지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도 맞나 틀렸나 이렇게 되게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쉬워졌습니다. 이 리스크 톨러런스는 뭐에 대한 리스크, 누가 가져야 될 리스크 톨러런스냐면 그 투자자 개인의 리스크 톨러런스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톨러런스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몇 개 짠다고 했어요? 한 개 짠다고 했어요?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 짠다고 했어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 짠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 짜니까 그 중에서 반드시 있잖아요. 달성해야 될 포트폴리오는 그러면 리스크 톨러런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걸 해야 되는 건 위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리스크 테이킹을 작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작게 해야죠. 그래서 아주 이제 에센셜한 포트폴리오 리스크 톨러런스는 low, 이거는 낮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좀 쉬워요, 이제 이거는 아주. 그 다음에 investment preferences, 이것도 그 투자와 관련해서 본인이 선호하거나 또는요, 본인이 이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제약을 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것도. 이런 걸, investment preferences를 우리는 나중에 그 investment parameter라고 하는데, 그 investment parameter도 뒤에 가서, 이런 것들이 있군요, 라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거군요. 이것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IPS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나중에 어쨌든 공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Financial Information. 그 Personal Information은 그 전체 이 사람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Financial Information은 좀 구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재산 얼마 있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Wealth managers can construct a net worth statement. 자, net worth statement가 그러니까 일종의 보게 되면 밸런스 시트하고 같습니다. 밸런스, 개인의 밸런스 시트, 개인의 재무상태표. Of client to obt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lient's financial profile. 이때는 이제 personal profiling을 한 게 아니고 financial profiling을 하는 거죠. 재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게더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라이빌리티가 뭔가요? 이런 걸 한다고요. 그 보면 그 에셋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현금 얼마 있니? 그다음 뭐 투자 계정에는 돈 얼마 들어 있는 거니? 그다음 리타이먼트 어카운트 연금 같은 거,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니? 뭐 이런 것들 다 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라이프 인슈런스 팔리시, with cash flow, with cash value. 이 캐시 밸류라는 게 적립금이에요. 적립금. 그러니까 보험을 들긴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적립형으로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해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축성으로 돈 얼마를 찾아올 수 있나요? 이겁니다. 무슨 얘기나요? 이런 것들도 다 판단해야 된다고요. 보험 들었는데 거기서 저축성으로 돈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다 판단을 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차나 보석이라든지 하여튼 뭐 제한들은 다 한번 나열을 해보고 라이빌리티가 있어요. 컨슈머 데트 크레딧 카드 밸런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소비자 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건 얼마가 있고 그다음 뭐 크레딧 카드 얼마 있는지 이런 거 봅니다. 모기지는 얼마가 있고 쭉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네트워크 스테이트먼트라고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걸 정리를 한 거죠, 이제. 그 토탈 레시트와 토탈 라이빌리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토탈 네트워크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요거는 완전한 그냥 파이낸셜 인포메이션만 본 건데 그 밑에 보시면 in addition to, in addition to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뭘 더 해야 돼. as client asset liability 뿐만 아니라 wealth manager should seek an understanding of a client annual income and expense.
자, 이거 연간 당신이 얼마만큼 소득을 벌어들이는 건지, 그리고 쓰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개인의 profit loss income statement이죠. 개인의 손해계산서. 연간 얼마 받고, 얼마 돈 나가는 건 이것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an analysis of income versus expense is especially important for private clients who need to carefully budget in order to save toward their retirement goal. 그러니까 앞으로 은퇴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돈 얼마 벌어서 얼마 쓰고 있습니까? 그 정보가 있어야 앞으로 얼마만큼을 적립을 할 수 있는 건지, 적립할 수 있는 능력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개인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해당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프로페서 밑에 나오는 것만 노트만 보고 이제 뭐 끝납시다. 그 The Economic Net Worth Statement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코노믹에 볼드가 되어 있잖아요. 진하게. 이건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라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자산 사이드에 파이낸셜 캐피탈뿐만 아니라 휴먼 캐피탈도 들어옵니다. 휴먼 캐피탈. 당신이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됐나요? 무슨 말인지? 라이빌리티는 당신이 앞으로 생활비를 얼마를 써야 되는 겁니까? 그거의 현재 가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과 컨슈션, 앞으로 써야 되는 돈에 대한 리빙 익스펜스 이런 것도요. 다 포함을 시킨 게 이코노믹 넷워스입니다. 넷워스 스테이트먼트. 무슨 얘기신 거죠? 이게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작성하라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좀 포텐셜리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고,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이건 뒤에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또 보면 됩니다. 실제로 숫자를 계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뒤에 보면 돼요. 나중에. 여기서는 없어. 나중에 또 볼 거라고, 어차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61페이지까지. 뭐 더 할까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어요.